자, 이분과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까부터 예고를 해드렸죠.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허재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처음 나오시죠. 작년에 한 번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올해는 올해는 네. 처음이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네, 맞습니다. 늦었지만. 네. 예,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저희 국내 주식시장이 네. 작년 12월에 워낙 안 좋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연말 연초에 이렇게까지 나쁠까 했는데 오히려 이제 1월 2일 날, 3일 날 지나고 나서부터는 되게 좀 오히려 또 주가가 네. 생각보다 좀 빨리 오르고 네. 있어서 예.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400대까지 네. 올라서 네, 어떤 배경에서 이러는지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연초에 이제 투자자분들 좀 만나 보니까 네. 다들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아, 올라서? 예. 네. 뭐가 이렇게 갑자기 좋아진 거지? 네. 외국인들은 왜 사? 네. 뭘 사? 뭐 이런 네. 질문들을 워낙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그 질문 다 답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거 좀 말씀드리려고 네, 네. 합니다. 좋습니다. 네. 네. 왜 연초에 이렇게 강한 겁니까? 그러면 배경에 대해서 먼저 시작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지난 연말하고 연초 지나면서 좀 바뀐 게 네.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는 그 유럽에 대한 시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유럽 얘기 요즘에 좀 하는데. 네. 그러니까 유럽 시장이 네. 그 지난 9월 말 이후에 지난주 말까지 보면은 주가가 한 23% 정도 올랐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더 웃긴 거는 FTSE 100, 그러니까 영국의 주식 시장은 사상 최고치에 2%밖에 안 넘겨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 올해 전 세계 침체 온다고. 영국이 제일 나쁘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 뭐 인플레도 아직까지 11% 정도 예, 되고 예. 되게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든 예. 나라인데 주가는 사상 최고치 근처라는 거죠. 근데 뭐 독일도 한 23% 올랐고 네, 프랑스도 네. 비슷하게 올랐고 네. 그러니까 유럽이 확실히 그 에너지 위기를 한번 극복을 하면서 주가가 어쨌든 굉장히 빨리 올라갔고 이제 그 이유는 결국은 생각보다 유럽의 경기가 침체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라는 안도감 이런 게 좀 네, 반영한 네,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죠. 네. 지난 12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 때문에 뭐 긴가민가 했고 뉴스만 봤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1월 8일부터 중국은 본격적인 리오프닝 그리고 이제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도 어쨌든 격리를 안 하는 정책인데 이게 사실 뭐 그동안 이제 그 잘 못했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3년 만에 그 중국의 정책의 유턴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큰 변화. 큰 변화죠. 큰 변화죠. 예, 예, 예. 물론 뭐 저희는 여권 때문에 비자 때문에 또 조금 시끄럽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중국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앞서도 제가 잠깐 앞에서 들었습니다만 채권 시장에서 네. 생각보다 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는 레고 사태 이후에 오히려 국내의 그 단기 자금 시장 또는 채권 시장에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그 돈들의 힘이 약간은 또 주식으로도 약간씩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서 뭐 국내는 어쨌든 레고 사태 이후에 국내의 그 유동성 그다음에 국내 유럽과 유동성. 중국의 네. 변화 네. 이런 것들이 맞닥뜨려지면서 어쨌든 지난 크리스마스 전 이전의 주가를 굉장히 좀 빨리 네. 회복을 했다라고 예, 예.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국내 유동성 관련돼서는 지금 국내 자금 시장이 계속 나빠서 유동성이 그렇게 늘어났다고 사람들이 예측하지는 못했는데 오히려 어디서 돈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시장도 약하고 네. 뭐 그런 거에 연관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최한 펀드와 같은 정책 기금들이 예. 아직까지도 쓸 돈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을 한 21조 네. 이렇게 샀다고 했잖아요. 네. 그 돈들이 어쨌든 채권의 금리의 어떤 안정성 또 네. 변동성을 어쨌든 일정 부분 굉장히 낮춰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정책 자금들 때문에 네. 그 단기 자금 시장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은 CD 금리 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이제 CD 금리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예금 금리도 사실은 좀 더 떨어지게 되거든요. 예, 조금 떨어진다 그러대요 벌써. 네. 예, 예. 이미 이제 시중은행에서 예. 지금 고시하고 있는 예금 금리는 이제 5%대가 별로 네. 없는 예, 예. 상태입니다. 예, 예. 근데 보면 예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돈들이 다 은행으로 확 쏠렸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주춤해지면서 안 그래도 뭐 시중 자금들이 작년에 이제 부동산에서 나오고 주식시장에서도 나왔던 이런 돈들이 지금 조금씩 이제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생각보다 작년에 주가는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오히려 부동산 쪽은 뭐 워낙 담화도 큰 뿐더러 아직까지는 좀 위축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잘 못 가고 있고 이러면서 일부 돈들이 이제 조금 더 나은 수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가는 과정 가운데 뭐 채권 시장으로도 가고 일부 주식 시장으로도 가려고 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저번에 우리 그 레고 사태 나고 그 이후에 뭐 부동산 문제 됐을 때 그때 가장 지적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돈은 있는데 전부 제1금융권에만 있다. 그러니까 1금융권이 2금융권을 도와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거에 반대 현상이 일어나니까 지금 주식시장으로 돈이 좀 들어온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막 본격적으로 지금 막 고객 예탁금이 예, 늘어나거나 개인이 사는 건 아니지만 네. 심리적으로는 어쨌든 조금 그쪽으로 뭐 관심들이 좀 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트렌드가 이렇게 좀 물줄기가 돌아섰네요. 네. 예. 채권펀드도 그렇고 예금 금리를 시중은행에서 좀 못 올리게 막는 정책의 좀 흐름도 효과도 있었고요.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생각보다 시장이 또 작년에 많이 떨어졌던 거 이게 좀 맞물리면서 연초 시장이 좀 강한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네. 해봐도 될 것 같네요. 그 네. 레고 사태 이후에 그냥 그 정부의 대책 이런 네. 것들이 그런대로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뭐 정부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별로 좋게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번에는 조금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봐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난해 연말에 뭐 예를 들면은 예. 부동산 강남 3구하고 용산 빼고 다 풀어준 거, 네. 예, 뭐 전매제도 같은 거 막 풀어준 거 이런 예. 것들은 굉장히 좀 파격적이었지 않았나라고 예. 보여지고 예. 결국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거 다 하겠다라는 네. 어떤 의지를 보여준 거라 예. 나름대로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아,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정부의 정책은 지난 한 3, 4개월 동안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다음에 아까 그 얘기해 주신 거대로 외국인이 네. 좀 사는데 네. 뭐 이제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올해 좀 사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외국인이 좀 살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막 지금 사실은 이제 외국인들이 그 2020년에 한 25조 팔았고요. 2021년에 24조 정도. 25조. 예, 예, 25조, 팔았고. 24조. 예.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한 7조 정도 팔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상반기에 한 9조 팔고 하반기에는 이제 7조 정도 샀어요. 그래서 네.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을 더 이상 팔지는 않는 건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보고 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저희 국내 거래소 또는 코스닥 시장, 그러니까 한국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비중이 2008년, 2009년 이후 가장 낮습니다. 그렇죠. 예. 14년, 15년 예. 만에 가장 예. 낮으니까 예. 뭐 더 팔 것 없다라고 일단 좀 보여지고요. 예.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중국인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사실 이제 저희가 중국이 참 때로는 싫지만 뭐 좋아한다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죠. 네. 중국과 저희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같이 보더라고요. 같이 보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작년 이제 한 그 9월달, 10월달에 잠깐 중국 당대표 대회 이후에 일부 미국의 연기금들, 뭐 텍사스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 중국 비중을 확 줄이고 네. 그래서 이제 한국 비중을 약간 늘린 소위 이제 뭐 차이나런 이런 게 잠깐 있긴 했습니다만은 좀 큰 그림에서 이제 그런 몇 군데의 어떤 부분적인 사건들을 제외하면은 대체로 보면 역시 네. 중국이 좋아질 때 네, 맞습니다. 또는 예. 중국이 시장이 좋아질 때 또는 중국으로 돈이 들어갈 때 한국도 같이 들어가는 현상들이 있는데 최근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2월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로 이제 그 리오프닝, 그 봉쇄를 완화를 한다라는 거 이후에 조금씩
그 중국의 후광통, 성강통으로 소위 이제 노스바운드, 그러니까 홍콩을 통해서 중국 본토로 들어가는 외국인 자금들이 약간씩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되게 늘어난 건 아니고 약간씩 늘어났는데 그 시점부터 또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그러네요. 조금씩 주식을 좀 사고 있는 걸로 보여져서 네. 뭐 약간은 씁쓸한 거죠. 저희가 좋아서 외국인들이 사는 게 아니고 중국이 좋아서 저희를 사나? 아, 이거 좀 그렇잖아요. 뭐 아시아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뭐 양상은 뭐 이제 오래된 얘기니까요. 전 좋으면 뭐. 좋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고. 근데 이게 좀 중요한 이유는 네. 지금 거래소랑 코스닥을 합친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 대금이 하루에 11조, 12조밖에 안 되거든요. 별로 안 늘어났나요? 금년에도? 어제 조금 늘어났습니다. 네. 어제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좀 예, 늘어났는데 어쨌든 지금 거래 대금 10조, 11조라고 하면은 코로나 전에 그 10조였거든요. 네. 다시 이제 코로나 전으로 다 돌아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 대금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유일하게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영향력이 되게 커 보이고 외국인이 산다라고 하면은 막 따라 붙는 것들도 조금씩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창 시장이 좀 오를 때 거래 대금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진짜 많이 뜰 때는 뭐 50조, 60조도 됐었는데요. 평균적으로는 이제 20, 30조 정도 됐으니까 그럼 아직도 한참 지금 거래 대금은 뭐 코로나 때 한창 좋았을 때 거의 뭐 절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이 늘어나려면 아무래도 개인들이 거래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개인 투자자들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약간 이제 피크에 다가서고 있기 때문에 더 나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그 마통의 금리와 연동을 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마이너스 금리. 통장과 그러니까 결국 기준금리와 또는 이제 기준금리에 연동되는 그 신용대출 금리랑 거의 연동이 되는데 이게 이제 올라가는 건 좀 멈추어도 이게 떨어지기는 사실 또 좀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개인 투자자 분들이 막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이제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이 요즘 슬금슬금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개인들은 굉장히 그 이자율에 민감하니까 네. 그런 얘기 해주시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뭐 주택담보대출도 어저께 뉴스인가 보니까 처음으로 뭐 0.1%라도 이제 내려오는 네. 쪽으로 코픽스가 예, 떨어져서요. 코픽스가 네. 예, 기간이 이렇게 가는데 코픽스가 이제 떨어질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개인들도 좀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근데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보시면 코로나 때 그다음에 이제 2020년, 2021년에 워낙 많이 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때만큼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부터 이제 매수세가 사실 이제 둔화가 됐거든요. 네. 안 사는 건 아니고 네. 매수세가 둔화가 됐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사시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그때 샀던 단가에 비해서 지수 자체가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손실을 봤을 손해가 가능성이 나겠다. 높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사시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조금 도와주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매도 압력이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든다라고 하면 뭐 적어도 올해 주식시장에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아주 뭐 대단한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그 어떤 하방 압력을 키우지는 않을 걸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외국인의 비중이 지금 뭐 2008년 이후에 제일 낮고 또 기관의 돈들도 많이 좀 줄어들었으니까 결국 그 돈이 다 개인한테 있는 거죠. 있는 거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도 많아서 뭐 팔아야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 네.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게 회복이 안 된 상황에서도 외국인 자금은 어느 정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외국인들이 주로 뭘 사는지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가 참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만 사면 네. IT 바닥을 베팅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게 쉽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외국인들이 사는 거를 보면은 어떤 특정하게 업종을 집중적으로 사고 있지 않고요. 그래요. 약간 좀
골고루 사고 있습니다. 보통 그럽니까? 아니면 요번에 특별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시장 전체를 살 때 그러는데 네. 그냥 제 얼핏 그냥 아주 생각으로는 아니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사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대단히 좋을까?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1% 초중반대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좋지? 그다음에 기업들 실적도 사실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작년에도 안 좋았지만 올해도 더 실적은 안 좋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렇다고 밸류에이션이 되게 싼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이렇게 사지? 라고 봤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설, 그다음에 전기 가스, 그러니까 유틸리티, 그다음에 이제 뭐 통신 이런 일부 방어적인 섹터들을 제외를 하면은 대부분 좀 골고루 사고 있는 편입니다. 지수를 통째로 산다고 봐야 되겠네요. 약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무차별하게 산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 금액으로만 보면 제일 많이 사고 있는 게 역시 전기전자. 네. 그 다음에 사실은 금융주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을 많이 산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사실 전기전자 업종은 저희 국내 한국 시장에서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지금 있고 많이 산다고 말씀하실 때는 그 시총을 다 감안해서도 많이 산다는 뜻이죠? 아, 네. 그러니까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금액으로만 보면은 전기전자와 금융은 제일 많이 사고요. 네, 이거를 이제 시총 비중을 예. 감안을 해서 이렇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예. 제일 많이 산 게 특이하게도 철강입니다. 아, 예. 철강을 제일 그러니까 시가총액 비중에 비해서는 철강에 대한 매수세가 제일 강력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많이 산 게 금융업, 은행, 그 다음에 보험도 좀 사고요. 전기전자는 오히려 그렇게 많지 않은 거네요. 시총에 그러니까 대비해서. 이 시총 대비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근데 그래도 뭐 적게 사는 건 네, 아니니까.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골고루 사는 거죠. 전체적으로 예. 보면 진짜 골고루 사네요. 금융도 사고, 예. IT도 사고, 철강도 사고, 유통도 사고. 네. 그래서 좀 골고루 산다라는 느낌이고, 뭐 사실 이제 유통이나 금융은 저는 왜 사는지 잘 이해가 직관적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싸서 살까요? 그러니까 예. 금융은 아무래도 이제 예를 들면 은행 업종은 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실적 면에서는 여타 네. 업종에 비해서는 좀 예, 좋죠. 견조할 그리고 거라고 배당도 보잖아요. 좀 네. 줄 것 같고. 네. 그리고 금리가 그래도 예전보다 높게 오랫동안 유지가 네. 되면 은행은 그냥 금리 높으면 많이 남아요. 네. 곱하기 해보면. 예.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금융주가 대단히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냐. 예를 들면 반도체 업황 바닥만큼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도 어쨌든 사고요. 그다음에 유통도 뭐 물론 이제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대한민국 내수가 이제 부동산 때문에 어쨌든 사실 어려운 기간들을 네. 좀 겪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는 것들을 보면 조금 지금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을 뭐 대단히 막 업종별로 기업별로 막 열심히 공부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전체적으로 산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이제 외국인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 때는 사실 뭐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 둘 다가 다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점은 그만큼 한국 시장을 이렇게 열심히 살 때는 뭔가 이쪽 지역,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경기가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다든가 아니면 바닥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분명히 좀 보여주는 거가 긍정적인 것 같고 네. 근데 부정적인 거는 저희가 대단히 좋아서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대외 여건들이 뭐 예를 들면 중국의 여건이 바뀐다거나 또는 미국의 여건이 바뀔 때는 또 언제든지 나간다. 나갈 수가 예, 있는 자금들인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정말 좋아서 들어오는 돈들은 외부 여건들이 흔들려도 잘 안 나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는 걸 보면은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야, 이거는 우리가 예뻐서 사는 건 아닌 건가 보다. 남들은 더 안 예쁘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렇군요. 예. 오랫동안 좀 안정적으로 있을 자금은 아닐 수 있다. 네.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돈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예, 네. 특정 섹터를 사는 게 아니고 전체 지수를 사는 거라면 확실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예. 밸류에 대한 매력은 그렇게 좀 애매합니까? 싸다라는 매력은 없어요? 아, 그게 사실 근데 네. 좀 상대적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멀티플이 한국 주식시장이 지금 2,400대면은 한 10배 네. 후반 11배 정도니까
사실 싸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평균이 한 9배 밑에서는 조금 싸고 그렇죠. 9배 이상에서는 조금 비싸다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뭐 10배, 11배면 사실 대단히 싼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여기서 고려할 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엄청 PER 뭐 70배, 80배 실적 안 좋을 때는 100배도 넘었던 기업이 시가총액 3위, 2위를 차지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업종들을 좀 빼면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익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실적이 좋을 때는 뭐 7배, 8배도 갔다가 실적이 너무 안 좋을 때는 뭐 15배도 갔다가 이런 것들을 빼고 그다음에 적자 엄청 많은 한전 이런 거 빼고 이렇게 보면은 사실 한국 주식시장에서 한국의 그런 그 좀 왜곡이 많은 종목들 대형주 한 4-5개를 빼면은 한 8배에서 9배 정도인데요. 그게 크게 차이 나겠네요. 좀 그런 거 보면 싸지 그렇게까지. 이런 느낌도 사실 다 빼면. 들거든요. 아니 느낌만 해도 그냥 단순히 제일 많이 빠졌잖아요, 작년에. 네, 작년에 제일 많이 빠졌고 뭐 몇 번 얘기하지만 22년에 빠진 게 아니라 우리가 21년 말에 한 10% 먼저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빠진 거는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복잡한 퍼로 계산 안 해봐도 그냥 느낌적으로 제일 많이 빠졌다 그런 네. 생각 들죠. 그래서 근데 이제 한국 시장이 이제 그러니까 아주 비싸진 않다라고 네. 보더라도 사실 이제 다른 시장이 굉장히 뭐 매력이 있거나 성장을 하게 되면 저희에 대한 매력이 좀 떨어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사는 거는 결국은 작년 재작년까지는 그리고 코로나 전으로 봤을 때는 미국 그다음에 네. 이제 빅테크 네. 이런 쪽으로 돈이 엄청 갔었는데 네. 그 돈들 중에 일부가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제 소위 빵류의 주식들 고점 대비해서 뭐 메타 같은 경우는 한 70% 빠졌고 네, 많이 빠졌죠. 테슬라도 한 뭐 70% 넘게 빠졌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IT 대형주들이 다 그렇게 빠진 건 아니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고점 대비해서 한 33%. 그러니까 뭐 저희랑 뭐 어떻게 보면 고점 대비 하락한 건 비슷합니다만은 네. 여전히 나스닥의 대형주들은 좀 PER이 뭐 20, 30배 이상 되니까 그렇죠. 예. 좀 비싸게 빠졌는데 PER은 저희가 상대적으로는 이제 좀 낮은 기업들이 꽤 있으니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싸 보이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뭐 한국을 빼고 보면 유럽 시장이 전체적으로 멀티플이 한 10배 정도 수준이니까요. 네. 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싼 편인 것 네네. 같고 중국 시장도 상해 종합주가지수 PER이 10배 정도니까 좀 싼 편인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지금 시장은 미국을 조금 접고 다른 시장 쪽으로 조금 넘어오는 그런 흐름으로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처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유럽은 진짜 몇 달 사이 한 25%막 이렇게 올랐으니까. 네. 예. 경제가 좋아서 오른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오히려 가장 세계에서 취약한 곳으로 꼽히던 예. 대표적인 그게 이제 사실 네. 이제 주식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좀 재미있기도 하고 네. 네. 매력이 있기도 하고 이제 네. 기회라고도 예. 보여지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펀더멘털이 안 좋다고 다들 걱정들 많이 하시고 네. 실제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주가는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요. 근데 많이 오르는 과정에서 이 종목들을 보면은 유럽의 은행주들이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사실 은행이라는 거는 그 나라의 펀더멘털이잖아요. 예. 예. 뭐 부동산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금융주들이나 금융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유럽도 보면 금융주가 굉장히 좀 셌고 네. 물론 뭐 루이비통이나 이런 뭐 소위 럭셔리 주식들도 엄청 올라갔긴 네, 했고 예. 그들은 이미 뭐 사상 최고치 비스무리하게 올라서 이게 중국 리오프닝도 이제 관련이 있는 거긴 합니다만은 걱정들 하는 거에 비해서는 오히려 유럽에 대해서도 아주 심각한 침체는 없다. 자산 건전성에 대해서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는 걸로 보여져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뭐 주식시장이 지난해 연말 연초에 막 침체, 뭐 세계 경기 침체, 뭐 아주 위기라고 하는 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돈의 흐름은 굉장히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되게 활발하다. 그러니까 유럽 쪽은 그냥 단순하게 좀 생각해 보면은 그런 사치품이라까지 할 건 없지만 그런 소비재 관련된 시총이 워낙 높으니까
중국 관련돼서 조금 버텼고 그다음에 환율이 좀 안정되면서 돈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좀 줄어들었고 그 생각보다는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아 이런 게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네. 좀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네.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25%면은 네.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 유럽 시장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막 더 세게 오르기는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예. 좀 어느 정도는 여기서는 좀 그 다음에 어떤 경기의 상황이라든가 예. 앞으로 이제 정책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좀 쉬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부에서도 좀 얘기했는데 앞으로 저희 나오시면 미국 얘기만 하지 좀 마시고 유럽 얘기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투자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면 저희가 너무 미국 일변도로 하니까. 예. 유럽을 저는 요즘 보면서 시장 예측은 참 의미가 없을 수 있고 힘들다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네, 어렵죠. 해보게 예.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허재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